안녕하세요. 성공을 부르는 독서의 새벽같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 오건영님의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금과 달러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책인데요.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환율, 금리 등의 경제 경영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읽히고 난 후에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은행 IPS 본부에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인사이트를 담은 마켓 분석과 쉬운 설명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45,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많은 회원들에게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인사이트 및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미국 에모리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프롤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금융시장을 관찰하며 배운 것들을 주제로 금융시장을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과 소통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가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평범한 언어로 말입니다. 투자 가능한 자산을 중심으로 소통을 시도해 보았고, 그중 하나가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한번 그 무서움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달러이고요. 다른 하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눈을 뜨면서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금입니다. 실제 최근 금이나 달러를 사두면 어떻겠냐고 묻는 분들도 많고, 언론에서도 금이나 달러는 투자 자산으로 자주 오르내리곤 하죠. 이번 책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투자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면 좋을지가 막막했던 금과 달러라는 자산에 대해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이나 달러를 지금 사야 한다, 팔아야 한다 같은 단답형 조언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 자산의 특성을 알아보고 앞으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갈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관점에서 이들 자산을 바라보아야 할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책의 기초 지식편은 환율 이야기 2개, 금리 이야기 3개, 이렇게 모두 5개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 달러 투자편과 금 투자편을 읽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따로 빼서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환율은 대체 무엇이고 왜 자꾸 변하는 걸까? 환율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에도 값이 있는데요. 한국 원화의 가치가 대외적으로는 얼마인지를 보는 척도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럼 대체 대외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대외적은 다른 국가의 통화와 비교한다는 거죠. 그게 미국 달러가 될 수가 있고,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 혹은 유럽의 유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용할 때 주로 여행 갈 때 돈을 은행 가서 환율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외화를 샀다, 엔화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달러에 1,200원이 필요하다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1,500원이 필요하게 됐다 한다면 300원이 오른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300원 상승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뭐야, 이 정도는 다 아는 것 아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율이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원화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 예전에는 1200개의 원화를 갖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개의 원화를 가져야 간신히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1,500개의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달러 기준으로는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1달러를 사는데 예전에는 1,200개의 원화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원화가 고귀해져서 1,000개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길동이 정기예금을 하러 은행에 갑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1,000만 원을 들어요. 1년 금리는 단리로 8%를 받는다고 해보죠. 그럼 1년 후에는 이자 포함 1,080만 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동씨는 뭐 1년 놔둘 거니까 괜찮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일이 터집니다.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20%나 된 겁니다. 하루만 더 늦게 갈 걸 하는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1년 넣어놓으면 1년 후에는 1,080만 원을 받을 겁니다 라는 앵무새 같은 대답만 반복적으로 듣고 왔죠. 정말 화병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동씨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이 정기예금을 해결해 달라고요. 중도 해지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20%짜리 정기예금이 즐비한데 8%짜리 정기예금을 사주겠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정기예금을 받아주지 않는데 다만 원금을 깎은 상태에서 팔면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세히 들어봅니다. 홍길동의 입장이 아닌 그 예금을 사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금을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홍길동의 8%짜리 예금을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홍길동 씨의 예금은 1년이 지나면 1,080만 원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럼 고객님께서는 지금 900만 원만 주고 정기예금을 가입하시고 20% 이자이니까 1년 후에 똑같은 금액 1,080만 원을 원리금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대체 뭔 소리지?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죠. 홍길동의 예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900만 원짜리 새로운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1년 후에 20% 이자를 붙여 1,08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홍길동의 예금, 즉 원금 1,000만 원에 8% 이자를 주는 예금을 단돈 900만 원에 사들이게 되면 1년 후에는 똑같이 1,0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즉 홍길동 씨의 예금을 사주는 사람은 결국 90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나 홍길동의 정기예금을 사주나 전혀 상관없겠죠.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요. 이 정기예금을 은근슬쩍 국채로 바꿔볼게요. 국채를 그냥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중간에 누군가에게 시가에 팔아야만 하는 고정금리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요 내용인 금과 달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의 안전자산 달러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라. 달러 투자편입니다. 최근 들어 달러를 좀 사두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달러를 왜 사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달러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난 수년간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세계에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내려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여기서 반대 입장,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금리가 내려왔으니 이제 바닥이다, 이제 금리는 오른다 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달러 역시 마찬가지죠. 달러가 지난 수년간 강세를 보였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역시 미국 돈이 최고다 라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튀어오르는 달러 환율을 보면서 달러를 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럼 달러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테니 다 들어본 후에 달러를 살지 말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 미국의 금리 인사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은 혼자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새 제로금리의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달러 강세의 첫 번째 원인은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보죠. 두 번째 원인은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미국 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양호했죠. 경기가 좋을 때 보통 국가는 증세를 해서 국고를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놓은 국고는 향후 경기가 둔화될 때 무너지는 경기를 떠받치는 데 사용이 되곤 하죠.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첫째, 세금을 걷거나 둘째,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오거나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재원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오면 가뜩이나 경기 둔화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모자란데 국가가 그 돈을 무슨 돈 먹는 하마처럼 훅 하고 가져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 국고 재원을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대로 감세에 나서게 되죠. 호경기에 감세가 나온다는 건 다소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은데도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별적인 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인가? 물론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의 기업들이 차별적인 플랫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성과 시장 점유율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다만 지난 수년간 이들의 차별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의 상당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의 경우 다른 어떤 국가의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나스닥의 좋은 IT 기업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이들의 성장성을 상당 부분 투자자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존의 나스닥 주식을 미리 샀을 테고요. 이미 그때 달러를 매입해서 나스닥 주식을 샀겠죠? 네, 그동안 달러 강세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강세, 영원한 약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제로 금리로의 복귀와 기존과 같은 독보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수년간 나타났던 달러 강세를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스마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스마일은 그 예쁜 미소가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비속어로 썩소 혹은 쪼갠다 정도의 표현이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말을 바꾸어 볼까요? 달러 스마일은 달러가 미소를 짓는다가 아니라 달러가 실실 쪼갠다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일단 느낌이 확 바뀌었죠? 약간 달러라는 주체의 비열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네, 적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렇습니다. 달러가 쪼개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 페드는 통화 정책 차원의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1%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달러의 유동성을 뿌리게 되겠죠.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금리도 내려가겠지만 달러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되겠죠.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때부터 달러화는 본격적인 약세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풀려나오고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럼 자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당연히 시중에 돈이 넘치고 금리도 낮은데 돈을 구하기도 편하니 돈을 빌려서 무언가 자산을 사들이게 되겠죠. 자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낮은 금리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고요. 이를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이라고 기억하죠. 당시에 엄청난 달러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가면서 신흥국 자산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역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를 넘었고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과열 징후를 보였죠. 이런 버블을 제어하기 위해서 페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부터 1%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를 2006년 6월 5.25%까지 인상했죠. 자, 이제 반대 로직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5.25 레벨로 올라갈 때까지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의미죠. 시중에서 달러 자금이 사라져 갑니다. 그럼 넘치던 돈이 사라지고 이자가 높아지니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산 것을 뒤에서 누군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줘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 수요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되죠. 자,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럼 달러 채권자들이 대출을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모두들 달러를 갚으려고 외환시장으로 가니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늘로 튀어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달러당 2,000원이 넘는 환율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달러당 1,600원이 넘는 환율을 겪었던 겁니다. 이 당시를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기억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하늘로 튀어오르게 되는, 즉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에다가 장난스럽게 눈, 코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입술이 이상하게 한쪽만 치켜 올라간 왠지 기분 나쁘게 쪼개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걸 바로 달러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기분 좋은 그런 미소가 아니라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상징하는 이른바 썩소라고 합니다.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달러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달러 스마일은 자산 시장이 붕괴될 때 혹은 불황이 찾아올 때 달러 가치가 크게 튀어오르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달러는 글로벌 안전자산 중 하나입니다. 안전자산은 다른 자산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혼자 가치가 튀어오르는 자산을 말하죠. 이른바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위기가 올지, 언제 내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지, 언제 달러 환율이 다른 자산 대비 크게 튀어오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달러를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달마다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사들이냐고요? 위기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사들이는 겁니다. 달러를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해 봅니다.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포트폴리오 수익률 방어용이라고, 위기를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장기로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졌던 달러 강세가 제한될 것 같다는 말과 변해버린 원화의 위상, 그리고 귀신도 모른다는 환율의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예측하면서 개인이 달러를 사고 파는 투자를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달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금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당연히 요즘 같을 때 금을 사두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도 받았겠죠? 정말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어떤 관점에서 금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달러를 사야 하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 아주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달러 하나를 투자할 때도 달러의 특성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금에 대한 우리의 편견 중 하나인 금은 안전자산인가? 라는 주제부터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답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고요. 안전자산이 아니라면 금은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즉, 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금의 특성 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에 대해 금의 역사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금의 그래프를 한 30개 넘게 제시를 하시면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과 수년간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하십니다. 금 가격이 크게 반등한 직후 주식시장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금과 주식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건 역시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보면 금을 단순히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금과 원유 가격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로직이 금은 원자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실상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원자재 시장이 향후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금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듭니다. 계속 따라가 보면 원자재 모두를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원자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금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원리가 맞건 틀리건 원유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자는 금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 역시 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오의 코멘트와 함께 오건영님의 부의 대이동 책 읽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레이 달리오 세계 증시 패러다임 편에 금 최고 투자처. 헤지펀드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금이 최고 투자처가 될 것이라 절망했다. 달리오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패러다임 변화, 특히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을 넘어 어떤 현상을 나타낼지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인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쫓다가 피해를 보곤 한다고 지적했다. 달리오 설립자는 만약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잘 헤쳐나간다면 이를 피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수익률이 훌륭한 자산은 화폐 가치가 절하되고 내수와 세계 경제 갈등이 심할 때 빛을 발하는 금과 같은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긴 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내용에 공감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